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10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통계적인 추론의 출발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0장과 11장의 큰 차이를 이제 미리 한번 얘기를 한다면, 그 10장에서는 이제 표본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표본의 크기가 이제 큰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이제 큰 경우가 되는데요. 그 11장에서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적을 때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 때는 우리가 1학기 때 다루었던 중심각한 정리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해서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통계량의 분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11장에 가서는 그 표본의 크기가 크지가 않은 경우를 다룰 텐데, 그런 경우에는 중심각한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결국은 통계량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고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일단 10장의 그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면 크게 여기다 쓸까요? 그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과, 글씨가 예쁘진 않은데, 추론 통계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학은 주어진 자료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방법을 다루는 것이 기술 통계학입니다.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해서 데이터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생긴 모양이라던가 그 자료가 다양하게 값들이 있을 텐데 그 값들을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그 기술 통계학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던가, 아니면 두 변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한다던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표나 그림으로 이제 요약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추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모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추론 통계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추론 통계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추정과 검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추정은 모집단의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는 값인 모수를 얼마쯤일까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값을 guessing을 하는 겁니다. 자,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앞에서 물론 그 뒤에서 좀 더 하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지만 1학기 때 우리가 이제 모수에 대한 점 추정, 구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모수 중에 하나는 모집단의 평균이 뮤였습니다. 자, 뮤에 대한 점 추정을 하겠다, 즉 하나의 값으로 값을 얻어내겠다 라고 할 때는, 추정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 바라고 표시를 했었는데요.
xbar을 가지고 뮤가 아마 xbar 정도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점 추정하는 통계량이 xbar였고요. 구간 추정인 경우에는 뮤가 얼마다 라고 하나의 값으로 만 정한다면 그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뮤가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간을 이제 제시를 하는 방법이 구간 추정이었습니다. 자, 구간 추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썼나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물론 이제 시그마는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물론 이제 표준 편차가 알려진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간 추정을 하면 될 것이고요.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구간 추정을. S는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의 표준 편차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점 추정을 할 때 이 점 추정이 얼마나 정확하냐 혹은 부정확하냐를 이제 나타내는 수치값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점 추정일 때는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x바가 얼마나 뮤하고 가깝냐 라고 하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표준 오차를 생각을 했었죠.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그마 대신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루트 n분의 s, 시그마 대신 s로 지금 바꿔서 그 표준 오차를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표준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 추정 값인 x바하고 뮤가 실제 모수가 가깝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표준 오차라고 하는 이 값은 정확도가 크면 클수록 x바, 그러니까 그 뮤에 대한 점 추정으로서 x바가 가까운 값이라면 표준 오차는 작게 나올 것이고 조금 표준 오차가 큰 경우라면은 이 점 추정 값이 x바가 뮤하고 좀 차이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구간 추정에서는 이제 일종의 정확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100 곱하기 1-알파%의 신뢰도를 이제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정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검정은 이제 우리가 가설을 제시를 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제 제시를 해서 그 두 가지 가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 그러한 것이 이제 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다루었던 방법은 그런 검정 방법 중에서 지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자, 지검정에서는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그 통계량을 G라고 하는 표준화된 통계량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값은 x바 마이너스 뮤0 시그마 혹은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를 이제 두고 이 g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뮤0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을 우리가 h0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h1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뭐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뮤가 뮤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h1 대립가설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고, 물론 이제 이 가설 중에서 주장하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이 대립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립가설은 아무 때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근거가 확실해야지만 주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근거로서 우리가 이제 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어떤 자료로서 얻는 근거가 불확실할 때, 확실치 않을 때, H1을 주장하고 싶지만, 그걸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아들이는 가설이 규모가설 H0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가설을 수립하고 우리가 이제 H0가 그럴듯한지 혹은 H1이 그럴듯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검정이었는데요. 검정을 판단하는 이제 기준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각력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에 지금 안 나오네요. 네, 그 지검정 이 부분을 조금 옮겨야 되겠네요. 네,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안 보여서 이 부분을 지우고 네, 다시 쓰도록 하죠. 지우는 게, 네, 전체를 지울 수가 있으면 좋은데, 네. 전체 지우는 방법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다가 쓰죠. 자, 지검정에서 표준화된 통계량은, 검정 통계량은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시그마 루트 n분 시그마 였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기각력은 우리가 R이라고 보통 썼는데 critical region이라는 이제 그 영어 표현에서 reg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이죠. 자, 그 H1이 다음과 같은 형태일 때는 이 G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커지게 되면은 기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각을 한다는 얘기는 H0를 기각을 한다.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고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H1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자, 이때 C값에 따라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들이 달라지겠습니다. C를 아무리 어떤 값으로 잘 정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두 가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오류는 제1종 오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H0가 규모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확률적으로 우연히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이, G값이 나와서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채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가 제1종 오류였습니다. 자,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H1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1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이러한 H1이라는 결과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가 좀 더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가능하면 작게 하는 형태로 C를 정하게 됩니다.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보통 기호로 알파라고 표시를 하고요. 유의 수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유의 수준을 이제 보통 컨트롤 할 때 1%, 5% 정도로 이제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유의 수준을 5%, 유의 수준 1%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때 이제 기각력에서의 C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C 대신에 G의 이 경우에 그 H1이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하는 H1을 가질 때는 그 G 알파라는 값을 C 값으로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G 알파보다 G가, 여기 있는 G가 커지면 이제 기각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것인데요. 네,
일단은 한번 자세한 내용 없이 한번 훑어봤는데 10장에서의 내용들을 지난 1학기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 지우고 지나가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계적 추론을 우리가 추론 통계학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수에 대한 뭔가 추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추론은 추정이든 검정이든 간에 항상 부정확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확성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률론 혹은 표본 분포를 이용을 했습니다. 모수 추정에서는 점 추정 혹은 구간 추정에서 그 모수에 대한 추치를 이제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다 나오네요. 네. 이걸 전체를 지울 수가 없나 보네요. 네. 네, 일단은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방법을. 그래서 모수 추정에서는 구간 추정이든 점 추정이든 그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수치값을 같이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점 추정에서는 표준 오차였고요. 그 다음에 구간 추정에서는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H0가 그렇단지 H1이 그럴듯한지를 판단을 이제 내릴 건데요. 그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냐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앞에서 얘기한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인 유의수준 혹은 P값, P-value를 우리가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네, 통계적 추론이 단순한 기술 통계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간단한 example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1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 A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60명이 지지하였더라. 그랬을 때 이 자료로부터 계산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지지율은 100명 중에서 60명이니까 후보 A를 지지하는 지지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60%, 즉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지지율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기술 통계학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추론 통계학이기 때문에 모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0명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지율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지지율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지지율에 대한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10장에서 하는 추론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어떤 도시에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 30명의 키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요약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통계랑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전체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의 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모수는 평균이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에 그 평균을 뮤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도시의 전체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의 모집단의 평균인 평균 키를 뮤라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뮤의 값이 얼마쯤일까? 즉 점추정이나 혹은 구간 추정으로 해서 뮤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를 알아내고 싶습니다. 혹은 뮤에 대한 어떤 가설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모집단의 평균이 155였는데 그 값과 현재의 그 뮤가
다른지 같은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방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보죠. 조금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 모집단의 모수는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 뮤였는데요. 이러한 모수로서 그 모집단의 비율인 모비율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시의 실업률을 이제 P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전체 도시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모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 비율을 알고 싶은데 이 모 비율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표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500명을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41명이 실업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 표본만 봤을 때 실업률은 0.082가 되겠습니다. 즉 500분의 41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값은 이 표본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P가 아니라 P-이라고 구분을 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관심 있는 것은 500명 중에서 41명이 실업자다 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의 실업률인 모 비율인 P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에 대한 관심으로서 P가 하나의 값으로서 얼마쯤일까? 혹은 P가 어떤 범위 안에 있을까? 혹은 기존의 그 실업률이 뭐 예를 들어서 3%였는데 그 3%보다 지금 현재의 실업률이 뭐 높은지 낮은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제 추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평균 그리고 모집단의 비율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 서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